EU가 얘기한, 전 세계가 얘기하고 있는 탄소 중립과 그린딜에 대한 순서를 좀 제대로 봐야 된다. EU는 철저하게 그린딜하 탄소 중립 자원 순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제 정책을 얘기하고 거기에 대한 동인이 자원 순환과 탄소 중립, 거기에 돈 집어넣는 게 재정과 플러스 민간 자금을 집어넣기 위해서 지금 ESG 이니셔티브를 엄청 띄우고 있습니다. 이게 R&D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모멘텀의 뭔가를 먼저 봐야 되는데, 그 매몰 R&D가 안 되기 위해서요. 결국 그린 에너지와 수소이라고 저는 보이고요. 그래서 그쪽 부분에서 이게 되니 안 되니가 아니라 된다는 전제하에서 50년까지 명확한 계획이 먼저 나오고 그 계획하에 투자가 되어줘야 됩니다. 키스텝에서 투자할 때 결정했을 때 정책과 기술과 경제성을 가지고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현재의 정책 수준 가지고는 아마 키스텝에서 R&D 예타 다 누락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정책 기준이 없어요. 그 다음에 기술성. 지금 솔직히 산업별 아니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술에 대한 로드맵을 계략적으로 갖고 있지를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회를 주셔서 예타 한 두세 차례 한번 들어갔는데 보면은 예타 신청한 기업 대상 신청자들이 보면은 모든 사업들을 중근 제목만 바꿔서 막 바꿔요. 그래서 키스텝이 그 중요한 역할이 그걸 그 전문용어로 발라내는 작업을 하는데 시간을 다 보내거든요. 자, 이런 부분들을 예산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책이 좀 더 명확하게 되게 키스텝이 좀 제안도 하시고 기술 방향을 자체 조사라든지 산업별로 EU나 2050을 얘기할 때는 가장 기본적인 관점이 측정의 문제로 가는데 측정이 정과정 평가로 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나오는 꿀뚝에서가 아니라 전체 놓고를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 평가에서 환경 영향 경제적 분석이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기술 분석이. 그래서 키스텝도 정과정 관점에서 어떤 그 과학기술 소재들이 평가할 수 있는 어떤 분야에 대한 그 투자도 하셔야 될 것 같고 이런 사업도 발굴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것이 지금 EU나 미국에서 얘기하는 탄소 국경 조치의 기본 백자료이기 때문에 나중에 경제성 분석에 이것이 안 되는 자료가 온다면 다 누락시키면 됩니다. 아무리 좋다는 경제성이 오더라도 정과정 평가에서 기반하지 않는다면 그 사업과 제품은 국내에서 돌아가는 거고요. 그러나 여기 또 하나 전제가 있습니다. 아까 EU, 호주, 중국 전부 다 내수 기반을 하고 있고요. 저희 철강업 같은 경우는 지금 만약에 EU와 미국이 탄소 국경조치를 심하게 한다면 수출 못하고 우리 내수 기반으로 돌아가겠다는 전제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수송 부분에서 탄소 배출량과 관련돼서 이제 볼 때 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수단 분당 구조입니다. 이 수단 분당 구조가 뭐냐면 사람하고 물자가 이동을 하는데 어떤 수단을 이용을 해서 움직이느냐에 관련된 지표입니다. 그게 2020년에 이제 사람하고 물자의 이동에 있어서 어떤 수단들이 이용되는지를 전망한 자료를 보면은 사람들의 경우 여객 수송의 경우에는 약 한 87% 정도가 버스 그리고 자동차, 승용차로 이루어집니다. 즉 86%가 이제 도로 자동차 부분에서 자동차를 이용해서 움직이고요. 그다음 화물에 있어서는 92.7%가 도로 운송 수단으로 운송이 됩니다. 결국 현재 수송 분당 구조는 도로 자동차 중심의 구조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그럼 우리가 이걸 좀 장래를 내다보면은 어떻게 변할 거라고 예측이 되느냐 하면은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가장 오래된 이제 멀리 있는 전망치가 2045년인데요. 2045년에도 지금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또 저희가 더 우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전체 양조차도 줄어들지는 않을 거라고 이제 예상이 된다는 겁니다. 자동차 중심의 이 교통 시스템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가에 대한 좀 근본적인 좀 의문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지금의 자동차 중심의 구조에서는 이 자동차를 전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한 포괄적으로 이 자동차 중심의 구조를 다른 수단으로 어떻게 전환해 갈 건가를 좀 고민해야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구개발 사업 분야에 있어서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거 한 3가지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바로
저희가 시장에서 선택 가능한 이 친환경차 기술이 빨리 확보돼야 된다는 점입니다. 아까 김 교수님께서도 시장성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요. 저희가 일례로 이제 수소 화물차와 수소 버스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현대차가 이미 수소 버스를 출시를 했고요. 수소 화물차도 2023년에 나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국내 시장에서도 이걸 선택할 수 있느냐? 이건 좀 다른 문제입니다. 현재 그 수소차에 대해서는 이제 국내 시장의 특성에 맞는 이제 상용 모델이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초기에 도입되는 그 초기 단계에서 굉장히 많은 기술 개선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도 통상적인 연구개발 사업에서는 이 단계까지는 좀 지원하지 않는 분야일 것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현재 정부가 갖고 있는 이 수소차에 관련된 굉장히 높은 공격적인 목표를 생각할 때 R&D 분야에서도 이게 실제 상용 모델, 실제 시장의 성공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게 첫 번째 이제 제안드리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이 친환경차 R&D가 자동차 R&D만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그 자동차만 있다고 이게 저희가 이제 시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특히 이제 수소 인프라 같은 문제가 있고요. 아까 수소 화물차가 어떤 문제가 있다고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았는데 사실 현재 수소의 연료 가격은 수소 화물차를 시장에서 선택하기에 굉장히 큰 장애 요인입니다. 이 자동차 R&D뿐만 아니라 인프라 그리고 이 자동차가 나와서 돌아다니는데 어떤 제도적 문제는 없는지 기반 연구까지 다 포함해서 시스템 R&D로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이제 저의 제안이고요. 이제 탄소 배출량을 저희가 이제 계량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아직 저희가 그 사람이라던가 어떤 차가 움직일 때 얼마만큼의 탄소 배출량이 실제로 나오는가에 대해서 그 추정할 수 있는 기초 자료라던가 그런 연구들은 좀 부족합니다. 결국에는 전력이나 산업, 건물, 수송에 있는 우리 에너지를 뭐 심플하게 말하면 지금 쓰는 화석 연료를 다 안 쓰는 방향으로 가는 게 뭐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면 전력 부분에 보면 저희가 이제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흔히 요즘 얘기하는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비중을 매우 이제 비중을 확대하는 게 이제 첫 번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경제성까지 확보됐기 때문에 글로벌하게 재생에너지가 이제 더 이상의 뭐 미래 에너지가 아니라 가장 많이 보급되는 에너지로 지금 가고 있는데, 그러면 이 값도 싸면서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재생에너지를 바탕으로 해서 이걸 이제 다양하게 활용하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전기화라는 표현을 쓰는데, 기존에는 전기가 쓰지 않았지만 이것도 다 전기로 바꾸는 노력들이 또 하나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실 그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지만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지만 역시나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기본으로 해야 된다는 걸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를 들어 뭐 수소라 하더라도 저희가 사실 그린 수소를 통해 탄소 중립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린 수소에 있어서 가장 지금 어려운 부분이 전기값이 비싸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전기값이 싸지려면 또 재생에너지를 값싸게 공급해야 된다는 이슈가 또 있을 수 있고, 그러면 재생에너지가 확대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뭐 마냥 그 뭐 태양광이나 풍력을 많이 설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드도 확충을 해야 되고 에너지 저장에 대한 부분들도 이렇게 확대가 돼야 되는 그런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이 당연한 얘기를 다시 말씀드린 이유는 전체적인 탄소 중립을 위한 기술을 쭉 고민할 때 있어서도 그래도 중심이 뭔가는 우리가 확인하고 가야 거기에 따른 어떤 우선순위나 투자 순위들을 정해질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탄소 중립을 통해서 우리 산업도 키워가지고 그린 뉴딜로 만들어야 된다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그 두 가지가 균형 있게 좀 나갈 수 있도록 하는 투자적인 전략, 그리고 사실 그린 뉴딜이 되는 과정에서 어쩌면 우리 과학기술의 역할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보고요. 그 국내 이제 탄소 배출량을 좀 살펴보게 되면 이제 다 패널분과 이제 연사께서는 아시겠지만 연간 수소 배출량 기준으로 6억 8천만 톤이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2018년 통계고요. 이런 엄청난 양의 이산화탄소를 우리가 제로로 만들어야 된다. 한 측면에서는 굉장히 도전적이고 어려운 목표가 지금 설정이 돼 있다라는 게 전반적인 인식인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이게 기술 개발을 통해서, 혁신을 통해서 그 배출량을 줄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보입니다. 과기정통부에서는 이제 온실지 그 탄소 중립 관련돼서 이제 투자 확대 필요성을 지금 인식을 강하게 하고 있고요.
지금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2020년 기준으로 관련된 사업에 대한 투자를 약 1.2조 원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고요. 이것을 이제 2, 3년 이내로 대폭 확대하겠다라는 걸 이제 내부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전환이 이루어질 겁니다. 이제 기존의 화석연료 기반의 발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 윤 단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생에너지로 바뀔 거고요. 기존의 이제 화석연료 그 전기로 이루어지는 그런 전기화 작업들도 같이 일어나게 될 거고요. 공장이나 생산 시설에서는 효율을 높여야지 온실가스가 작게 발생하기 때문에 효율을 높이거나 아예 생산 공정을 바꾸는 그런 작업들이 발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부득이하게 이제 온실가스가 배출이 될 것이니까요. 그거를 포집하고 저장하는 CCS도 아마 같이 더욱 중요성을 가지게 될 겁니다. 기술 자체는 계속 발전을 해나갈 겁니다. 뭐 효율이 계속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더 높은 효율로 이산화탄소를 포집한다든지 그런 기술 개발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겠지만 이런 것들이 나중에 사회의 수용력 측면에서 어떻게 이게 받아들여질 건지는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기술이 상당히 서로 간 엮여 있고 하나의 기술 발전 추세로는 이제 풀어내기 어려운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까 좀 잠깐 말씀드린 CCS 같은 경우는 탄소를 이제 포집해서 저장하는 기술인데, 그럼 이 기술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걸 완전히 완벽하게 없애지 못했을 때 역할을 하게 될 텐데요. 그리고 뭐 수소를 생산하는 부분에서도 일부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럼 CCS가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발생하는 것을 감당해 줄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인사이트도 같이 가지고 그것들을 나가야지만 되는 거고요. 이 기술 하나만 가지고는 이걸 발전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각 기술이 감당할 수 있는 영역과 그 기술이 어떻게 상호보완적으로 가야지 향후 2050년까지 봤을 때 넷제로를 가져갈 수 있느냐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조금씩 달성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종합계획을 만들다든지 아니면 계획 간에 연계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제 각 부처 간 독립적인 계획으로 알아서 그냥 해 나가는 방식이 아니고 최종적인 넷제로를 위해서 각 부처가 일관성 있고 방향성이 같은 그런 형태로 계획을 추진하고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